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성들어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5년 9월 2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노편 곡수를 하나 골랐는데요.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국방 뉴스에서 나온 건데 전자권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년 연말에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풍겨요.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지만 지금 에이펙 회의가 있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부대, 이게 감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시진핑과 트럼프가 경주 에이펙에 오고 북미 종전선언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큰 그림에서의 필요한 어떤 퍼즐을 맞춰간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데 전투부대죠. 2사단 2만 명 정도 철수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것도 지금 간을 계속 보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자권 이야기, 전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도 실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둘이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리고 북한이 미국하고 평화협정 종전을 선언하는데, 예. 근데 남한의 정부가 전시에 군이라는 것은 전시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의 남한군의 작전권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 안 맞잖아요. 그죠? 미군은 한반도에서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남북 전쟁을 계기로 남한이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자, 그게 한반도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 남북 간의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큰 틀에서 하나지만, 그래서 갖춰야 될 게, 북미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두 가지가 다 있죠. 군사적으로는 남한에서 미군의 전투부대가 빠져나간다. 그죠? 종전선언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그다음 군사적인 통제권을 남한군에게 행사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분위기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것은 일간 신문에서 MBC나 뭐 주류 언론에서도 그 대서특필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겠지요. 자, 그래와 맞물려서 오늘 또 제 눈에 띈 어떤 흐름을 한두 개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겁니다. 한미 전자권 전환 계획 점검, 국방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오른쪽이 미국 측이고 동양계인데 왼쪽이 우리나라 국방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금년 말에 한미 안보 회의에서 이게 결판이 날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저도 그렇고요. 오늘 기회에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찾아봤고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전자권을 전환시켜 달라고 제일 먼저 큰 소리로 부르짖은 사람은 노무현입니다. 예, 그래서 2012년으로 약속을 받아놨었죠. 예, 그런데 노무현이 이제 2012년까지 대통령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이명박 때 그게 연기가 됩니다. 1차적으로 아마 한시적으로 연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또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다시 들어와서 계속 쪼았죠.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조건을 내겁니다. 이런 조건이 몇 개 오늘 뒤에 나오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 정도를 제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넘겨주겠다. 그렇게 가야죠.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주 국가로서 한 국가잖아요. 국가. 네, 자기 군에 대한 통솔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우리가 미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무시해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북 통일에도 또는 남북 교류에도 미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짢은 일을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언제는 그 경험을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미국이 제시한, 제가 봤을 때 약간 말이 안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개선하고 있다. 그 어떤 식으로 지표화 시켰겠죠. 그러면서 미국한테 계속 압박을 넣어왔던 거예요.
바이든 때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는 여러 번 압박을 넣었어. 제가 본 거로만. 근데 그게 이번에 된다?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자, 이것은 정전선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큰 거죠. 미군, 주한미군 전투부대에 빠진다. 그리고 미군의 통제력도 사라진다. 김정은 우리 보고 항상 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북한이 우리 보고 꼭두각시 정부라고. 예. 뭐 그 말은 좀 언짢긴 하지만 군통수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비난이 있어. 예. 그래서 너희들 상대 안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죠. 남북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예, 대서특필을 해야죠. MBC나 KBS 뭐 이런 데서. 자, 이거 좀 이따 좀 짚어보고요. 자, 오늘 눈에 띈 다른 내용은 오늘 이제 유엔 안보리 그걸 이제 주제를 했는데 이재명이 주요 내용을 봤으나 아마 위에서 나온 것처럼 AI 시대를 인류 제도약의 발판으로 대한민국이 앞장서겠습니다. AI 이야기를 이재명한테 맡겼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유엔은 미국이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하고 협업해서 같이 끌고 가고 있죠. 예. 자, 그러면 며칠 전에 다뤘던 블랙락이 한국의 AI를 아시아의 AI 중심으로 만들겠다. 즉 이것은 세계 중심이라는 의미랑 같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예. 자, 여기에서 계속 이재명한테 이 포인트를 실어주는 거죠.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AI라는 부분이 세계의 기술적 전환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이 전기차 시절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접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것을 기술을 숨겨놓고 사장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 분위기가 불었고, 이 방향으로 간다는 이 세상 누구나 다 안다. 그래서 한국이랑 파트너를 구한다. 그래서, 맞짱 대기를 펼친다. 자, 그런 거에 한국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 이재명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따박따박 예상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림이 하나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이거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가 정리한 것을 제가 그림으로 전환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상의 주도국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유럽에서 미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로 갈 것 같다. 이것을 예상한 사람 많았습니다. 자크 아탈리만 독보적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우리 선배들도 이야기했죠. 세계 문명의 꽃이 동북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동북아로 올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예. 자, 자크 아탈리는 아시아로 가는 게 확실한데 그게 베이징이 될 건지 서울이 될 건지 도쿄가 될 건지는 모르겠다. 몇 년 전까지는 불확실했지만 지금 2, 3년에 걸치면서 우리가 또 내란 시도를 잘 제압하면서 지금 흐름을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이 살면 미국이 확 죽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마침 미국의 잘못에 의해서 생긴 남북 분단이라는 호재가 있어요. 그걸 다시 재결합시키면 정치적 명분도 얻어지고 경제적 실리, 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역로가 새로 생기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 지금은 중국의 전 세계가 기대고 있잖아요. 생산 기지, 저렴한 물건을, 또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을. 그걸 대체하는 곳이 생겨야 되고, 특히 새로운 기술로 전환됨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될 텐데, 그거 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휘발유나 디젤보다 비싸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기술적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0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미국과 일본을. 거기가 수소를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대량 생산 체제. 북한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 물동량을, 전 세계의 자동차를 전부 다 수소차로 바꾸고 전 세계 함정을 전부 다 차세대 원전 동력으로 바꾸는 거. 또 거기에 AI와 관련된 많은 것들, 그렇죠? 그겁니다. 북한만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올 때 이러한 어떤 세계 주도국의 변화는 항상 새로운 기회 요건, 새로운 기술적 기회 요건이 왔고
새로 신흥 강자들이 그것을 더 빨리 흡수하고, 왜냐 그들은 젊으니까 기존의 체제는 기존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잘 못 따라가죠. 지금 미국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따라잡히는 그런 역전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그 사이에 항상 전쟁이 일어났다. 기존의 강자가 자리를 그냥 뺏기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게 인류의 규칙적 패턴이었다. 그게 레이 달리오가 관찰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프랑스 제카 아탈리가 관찰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수많은 분석기관에서 분석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20년 전부터. 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확실하죠. 미국 서부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데, 여기에 기술적 진보는 뭐냐, 후발주자가 이걸 한꺼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여기가 4차 산업, 여기서는 AI죠. 수소경제, 신재생 에너지. 자, 이대로 가면 중국이 이걸 따라잡으면서 확 팽창하는 시장이잖아요. 여기가 중국도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정체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기에 도전을 하는데, 미국은 그 도전에 머리를 그냥 1대1로 부딪혀서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딥스테이트나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원할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해낸 방식이, 푸틴이 생각해낸 방식이, 우리가 또 생각해낸 방식이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반도를 통일을 시키고 새로운 기술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 한번 해볼게. 예. 그리고 다극화 시대로 가면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지금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굳이 전쟁을 안 해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패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못하겠지만은 전쟁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수명을 훨씬 길게 할 수 있다. 중국을 어느 정도 제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법까지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국방이 엄청 강화하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우리가 져줄게. 그게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수정된 인도태평양 전략이죠. 자, 이제는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되게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북극 항로, 남북 교류, 생산기지, 유라시아 대륙의 에너지 소스를 연결하고 해양 세력과 교차점이 되는 남한 한반도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그것도. 일본과 중국은 거기서 변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방이. 옛날 중국 민족이 중원을 차지하고 나서 한반도를 포함해서 주위를 다 오랑캐라고 불렀죠. 변방이라고. 지금 그게 역전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빨리. 예. 그런데 이게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법을 만들고 제대로 시행해야 되고 수년이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게 오늘 보이는 걸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죠. 이런 거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 회사 다닐 적에 제가 스스로 준비했던, 어디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IMS라고, 이거 전 세계 데이터 분석해서 보고서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1년에 모르겠으면 수천만 원 해요. 보고서 보는데, 해당 분야 선택해서.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인류 역사상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 전 세계 경제력을 봤을 때, 전세 글로벌 GDP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그게 아시아였다는 겁니다. 인도하고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옛날에 미국이 없었을 거잖아요. 서기 0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 네, 미국은 200~300년 전에 생긴 나라니까, 그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아시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서방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서방의 비율이 갑자기 높아진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은 지금 200~300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평생 인류가 이 땅에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한 이래로 그랬던 것처럼 생각한다. 또 동양인들의 일부 중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찌그러져 있었다. 역사 이래로 계속. 그 가난을 구한 것은 누구다.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생각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극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2010년대 초반쯤에 만들어진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놀라운 게 아니고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게 영향이 있는 보고서고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아시아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우리의 머리가 똑똑한 똘방똘방한 민초들은, 제가 그때 인천에 어딘가를 갔는데 경기도 서부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중국어 학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 뭡니까? 자기 자식들을 중국어 공부시키는 학부모들이 있더라고요. 향후 중국이 큰다고. 우리도 옛날 중국에 대한 연구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15년 전에. 투자도 많이 했고, 돈도 좀 벌었고, 그 다음 다 밀려 나왔지만, 자, 이런 각도에서 봐도 그렇다. 예. 여기에 이제 한국이라는 강자가 새로 등장했다. 한국도, 여기에 숫자로 표시 안 되는 단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가나에서 해방돼서 갑자기 세계의 주도국이 된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문화적 저력은 오랫동안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발현은 못 됐을지언정. 네. 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이건 경제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인도에다가 특히 대부분 이제 여기 급상승하는 대부분이 중국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인도도 많이 따라왔어요. 이걸 트럼프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인도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여기서. 예. 또 하나는 인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나온 자료예요. 자, 이걸 보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세대에 인류 최초로 인구가 정체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유엔에서 제시한 자료예요. 이제는 인구가 줄거나 인류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인구가 팍 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게 S자 커브예요. 제한된 공간에서 쥐를 키웠다. 처음에 먹을 게 충분하니까, 공간도 충분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공간이 좁아지고 먹이도 부족해지고 오염에 의해서 내부도 더러워지고 질병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 서로 물어 죽이고 뭐 서로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S자 커브, 평평한 곡선이 잠깐 내려간다, 인구가. 지금 인류가 거기 처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욱 잘 알죠. 그래서 여태까지의 사회는 청장년 사회예요. 예, 이거 우리 동양의 선배님들이 말하는 식으로 따지자면 여름이시기, 여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에서 음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인구가 그거랑 딱 일치해요. 양의 세상은 뭡니까? 바짝바짝 자라면 되는 거예요. 언제 힘이 뻗치는 거죠. 웃자랄 말 정도로. 지금 웃자랐어요. 전 세계 자본주의가 위험해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까 말까. 그래서 10년만 한 번씩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틀어막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물가 올랐죠. 돈은 찍어냈는데 시장은 안 커져요. 그것도 지금 틀어막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영국, 프랑스 흔들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미국 안 흔들리겠습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흔들리면 미국 예전에 죽었어야죠. 패권국의 지위로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자본이 옮겨갈까? 달러 말고 다른 거 갈아탈까? 그럼 중국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는 이 시대의 명제는 뭐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것은 한 16년 전에 만든 겁니다. 여태까지는 팽창, 개발 이런 게 시대였다면은 여태까지는 앞으로 세대는 관리나 절제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고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레이 달리오가 한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죠. 버는 거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다. 지금 세상은 더더욱 안 된다. 이게 세상이 재편되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을 잘하고 여기에 문화적 코드가 맞는 지역과 국가와 민족이 있고 안 맞는 국가와 민족이 있어요. 자, 중국은 계속 청장년 사회, 저기서 계속 팽창주의적인 패권 구도를 해서 패권 경쟁을 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 되게 여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서 트럼프라는 미국은 그걸 어떻게 그 몸을 변신을 시키려고 완전히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키호테 짓 하면서. 푸틴이 도와주고 있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죠. 예, 지금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죠.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간다. 봄, 여름은 찬 땅에서 나와서 밀고 올라가고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양의 기운입니다. 그렇지만 여름에서 늦더위가 지나고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 딱 요즘 같은데 비 오고 나면 이제 찬바람 불겠죠.
가을로 넘어간다. 벼가 고개를 숙이고 나뭇잎이 색깔을 바꾸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열매들은 충실해진다. 색깔이 익으면서 내재화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게 관리와 절제가 맞지요?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 음양 오행에서 보면은 금이잖아요. 금. 금은 칼을 의미하고 색깔은 흰색이에요. 즉 자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관리와 절제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놔두면 지금 방식으로 하자면 미국과 뭐랄까 바이든이 계속 이어졌다는 말이야. 중국과 미국이 한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죽여내서 인구가 고정되는 거, S자 커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걸 할 것이냐. 그러다면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핵무기 숫자들을 봤을 때. 2차 세계대전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가서 관리 절제가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한국이라는 중간자가 지금 등장한다. 한국이라는 매개자, 또 매개하는 어떤 요인이, 기회 요인이 없었을 때는 트럼프의 어떤 수는 상당히 제한됐을 거예요. 한국은 지금 되게 보석 같은 존재예요. 빛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문화적으로 부풀어 올라오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이 자신의 어떤 패권 때문에 한반도에 분단되는데 미국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구소련보다. 결자 해지의 순간도 오게 됐어요. 그럼 화해예요. 자, 내부에서도 우짜란 세력이 있었죠. 마지막 끝에 늦더위처럼 윤석열의 내란 있었죠. 그걸 잘 제압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압하지 못했으면 우리도 피반응이 불었을 거잖아요. 피반응을 통해서 S자 커버가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같은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세상이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넘어갈 때 팽창과 개발에 적절한 사회 구도, 사회 체제가 있고 또 민족의 성향이 있고 관리와 절제라는 부분에서 더 빛을 볼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이 있을 수 있고 또 각각의 흐름이 또 다르죠. 예, 흐름이 다 잘 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미국은 지금 다시 뻗쳐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형국이에요. 예,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이 관리 절제입니다. 저게 우리한테 오늘 기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료들을 만들 때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아시아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중국이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한국이다. 남북 통일을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을까? 양에서 음으로 딱 변하는 세상이 됐을 때 가을에 찬바람이 불 때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면서 그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여름과 가을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저 가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뭐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말이죠. 보면 볼수록 예. 서양의 분석들을 분절적인 분석들을 통합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예. 자, 전작권 볼게요. 자, 이게 누구냐? 진영성 합참의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 능력과 연합 합동작전 수행 체계를 조기에 갖춰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전작권 전환.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이 합참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당연히 뭐 임명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노무현의 명연설 기억하실 겁니다. 독도연설이 있고 전작권에 대해서 저기 저항하는 군 그리고 퇴역 장성들이 노무현이 전작권 돌려달라 그랬더니 다 반대했죠. 거기에 대해서 쏘아붙이는 게 있죠. 예? 예. 그 영상 여러분들 뭐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시간이 지금 20년이 좀 지났는데 이제 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군에서 다 반대했어요. 자, 그리고 군은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꼼꼼히 보시면 한미 연합 세력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약간의 지금 이런 체제가 70년 이상 되어 왔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군이 성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기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번에 내란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 따라온 거예요. 아직 몸통은 안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들은 우리가 무능력해서 안 돼, 우리 혼자 해원을 지키지 못해. 그러더라도 군인이라면은 아니야,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낼 거야, 우리 힘으로. 이렇게 말해야 군인이잖아요. 미국 없으면 안 된다. 예속된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놓고 그 노무현 이후로도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2번이나 쿠데타 시도가 있었어요. 조현천 때 있었고 요번에 있었죠. 자,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또 최근에 그 뭐 검사들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고만불손한 태도를 봤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일제시대 때 이후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전통을 거기 어디서 물려받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전통을. 네. 그때부터 정권에 멍멍이 노릇을 했으니까 그때 정권은 일본 정권이죠. 그 이후로도 우리 독재 정권들하고 타협해서 그 사냥개 역할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명확해지는 것인데 군도 그렇다는 것이죠. 군도 상당히 예속적으로 그래요. 미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미국 밑에 있는 것이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 우리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치 세력과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서 틈만 나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실행에 옮겼던 게 거사를 한 게 2번이에요. 그러면은 평소에도 정치적으로 유감이 있으면은 이 장성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러면서도 미국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쿠데타를 하느냐, 그거는 또 저기 선배들이 보여준 게 있어요. 검사들이랑 똑같아요. 전두환.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쿠데타를 했지만 성공으로 이끄니까 미국이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 정권을 인정해 주더라. 반기를 든 민주적 시민 세력은 미국이 도외시하더라. 똑같은 게 반복될 수 있다. 성공만 하면 미국은 어차피 손잡아준다. 우리가 충성만 맹세한다면 우리 충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주 기형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늦여름의 늦더위의 그 발호인 윤석열의 어떤 내란, 거기다가 군의 동조, 이런 것들이 필요악이라는 겁니다.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시련이 비 오는 데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그 고통은 절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지금 전작권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이재명은 거기에서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 타이밍하고 노젓는 속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군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군이 모두 동의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흐름을 딱 갔을 때, 균형추가 살짝 무너졌을 때 탁 씨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힘은 팽팽하죠. 양쪽 힘을 똑같이 쓰면 살짝의 균형이 무너지면 조그만 힘으로도 그 구간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안규백 국방장관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고, 미국하고 그거랑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깨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미국이 우리한테 가지는 의존도가 훨씬 커져요. 그 전까지는 북한을 단속하는 용도로 한국군과의 동맹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사라져요. 그런데 새로운 동맹관계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북한군이라는 공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약이에요. 그게 사라져요.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야기한 동맹관계 재정립, 이재명이 이야기한 동맹관계 현대화는 새로운 동맹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공적이 아니에요. 그 외 세력이 공적이에요. 현재로 봐서는 중국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래서 안규백은 국방장관은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고 했죠. 한반도에서 이제 미군하고 같이 훈련하고 할 일이 없어요. 한반도에 남은 기지도
유사시에 중국과 문제가 생기면 활용하기 위해서 미군이 운용 병력 정도만 가지고 있는다. 그게 북한이 오케이 했다. 자, 이걸 봤을 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공식적으로라도 북한에 던져지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가 아니고. 근데 북한은 우리랑 이야기 안 하겠다. 블러핑이라는 거죠. 예, 다. 자, 볼까요? 자, 작전 통제권 이거 한번 볼게요. AI에 보면은 작전 통제권이 평시 작전 통제권과 전시 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야기하죠. 평시의 작전 통제권도 94년도에 환수됐습니다. 94년도에. 작전 통제권 전평시를 합한 작전 통제권 언제 넘어갔느냐? 1950년 한국 중대 발발 직후 이승만이 넘겼다. 예, 그래서 그게 평시 작전 통제권은 94년도에 들어왔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을 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돌려주고 있다. 계속 질질 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볼까요? 이 이제 구글 AI인데 정리를 참 잘해주네요. 예. 전작권 전환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내건 조건이에요. 우리는 이게 눈꽃이없지만 이걸 다 맞춰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계속 회의를 계속하면서 압박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윤석열 때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죠. 다시 이재명 때 하면서 상당히 전향적인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전향적이냐? 미군 철수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미군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자,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구비하고 안정적 한반도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 전부 다 약간 정성적이죠. 예.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됐잖아요. 미국이 허락해준 부분도 많아요. 문제인 때 바이든이 뭐였습니까? 뭐 고체 로켓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사거리 제한 없게 해제했고 탄도 중량 해제했죠. 예. 그래서 지금 됐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 거 북핵 미사일 위협의 대응 능력 구비. 이건데 이거는 미국도 이 능력 없어요. 북한의 ICBM 막을 능력이.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며칠 전에 아마 그걸 다뤘던 것 같은데 LSM하고 천궁3 다루면서 우리가 천궁 계열만 미사일 숫자가 몇 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LSMU는 지상에는 4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해상에 호위함급 1, 2, 3함대에 배치된 걸로 따지면은 그 함대 수는 아마 포대 숫자는 한 10여 개 이상 충분히 될 겁니다. 일단 한반도 주위에 1, 2, 3함대 호위함류만 따지도록 당연히 기동 함대 사령부에 있는 큰 구축함들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대양해군 몫이니까 일단은 안정적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언급이 있잖아요. 저기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 한국이 계속 달라고 하는데 특히 문재인인데 아니다. 예. 자, 이번에 기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문재인 때도 왜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줘야지. 북한하고 북미 종전선언이 미국하고 종전선언 할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종전선언 한다면서 우리 군을 계속 통제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덜 무르익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덜 급했던 거죠. 지금 많이 급한 거죠. 미군 뺀다는 이야기가 미리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전자권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하늘이 개입해서 망치지 않는 다음에는 북미 종전선언으로 간다. 이번에 경주 에이펙이 큰 중요한 징검다리다. 그리고 한국을 띄운다. 본격적으로 자본이 한국으로 와야 된다. 이때도 바이든하고 트럼프 일기 때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미국이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우리는 참패다. 한국이랑 파트너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국에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한국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제 많은 부분에서. 무기체계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예. 자, 볼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한번 읽어드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전 통제는 작전 계획이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현재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평시 작전 통제권과 전시 작전 통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시 통제권은 50년 7월 14일이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그때 메가드입니다. 전작전권을 이양한 후 44년 만인 94년 12월 1일에 환수되었으며 전시작전 통제권은 2012년에 환수될 예정이다. 이게 노무현한테 한 약속입니다. 노무현도 계속 이랬던 것이고 그걸 그때 군에서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의 명연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놓고 뒤로는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쿠데타를 2번이나 시도해요. 예, 이것도 장난이 아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통제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 변천과 전망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 드릴 만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주권 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유엔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 지휘권은 작전 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 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자, 평시작전 통제권은 94년 12월에 대한민국 합참 의장에게 환수되었다. 이에 따라 전투준비태세 데프콘 4단계인 평시에는 한미연합작전 통제권에 들어있는 한국군에 대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으나 2012년 4월 17일에 환수될 예정이 있다. 이게 계속 연기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줄 것 같다는 겁니다. 예. 자, 이때는 노무현한테 약속한 거예요. 자, 이게 말 꺼내고 지금 15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의의와 평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6.25 당시 최소한의 외교 절차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구두에 의해 미국에 이양되었다. 이 때문에 군은 구조 개편이나 국방 개혁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였고 국군 조직법상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의 위상은 명목뿐이었다. 이러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의미 이상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보수적 연구자들이 실무 기능 또는 제도 운영의 미비를 우려로 나타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군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미국이 와서 때려주겠지, 북한을. 나는 내부에서 힘만 가지고 있지. 나라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위험 부담은 딱 뺀 채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나한테 주어진 공짜로 교육시키고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징병 내서 부하들 다 구축해주는 그 체계로서 힘을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이런 이중적 좋은 것만 다 가겠다는 이런 욕심쟁이적 생각을 갖고 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나 힘 있어. 미국한테는 형님 이러고 얘를 정치 세력을 제거하더라도 미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우리를 밀어내지 못해. 우리가 손을 잡을 거야. 예, 이런 멘탈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군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어떻게 우리 국방을 외국 세력한테 맡긴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자, 그동안 국방력 키운다고 돈을 갖다 주고 국방력 키워주니까 좋아 자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무리 국방력을 키워줘도 그래도 미국은 있어야 돼. 우리 혼자 안 돼. 이것이 또 묘하게도 결탁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바깥에 일베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 세력들. 희한한 심리 상태가 존재한다. 우리 내부에. 그들이 한번 힘을 불끈불끈 썼었다. 예, 이런 것을 끝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남북의 교류가 된다는 거, 북미 종전선이 된다는 거, 거기를 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느냐. 이 군이 기존에 빨대 꽂았던 군 세력들이 이제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일단 적이 없어진다는 부분이 가장 커요. 미국이 없어지니까 이제 불안해요. 이제 우리가 중국군하고 싸워야 되나? 그리고 적이 없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민간인 통제로 확실히 들어간다는 부분. 그들의 내부에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부분들이 바깥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 민간 정부한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검사들이, 검찰청이 검찰의 바깥에 나오는 것을 바퀴벌레가 햇볕 보는 거 싫어하는 거 이상으로 몸을 오글거리면서 광분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네. 자, 이 상황에서 며칠 전에 소개드리는 거죠. 이재명이 본인의 SNS 이런 걸 올렸죠.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 굴종적 사고, 강력한 자주국방 갖춰야지. 이게 시발점이에요. 즉
이재명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전작권 이양 잘 진행될 거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은 유엔 안보리에 가서 위상이 한껏 올라가게 된다는 거. 예,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스타일은 뭐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예측 가능하고 반드시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위에 더 큰 생각은 뭐예요? 북극 항로 이야기를 꺼낸 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인데,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란을 치받으면서 뛰어오르는 그 반발력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푸틴과 트럼프가 맞춰준다. 그것을 잘 조율하고 있고 그 타이밍을 묘하게 싱크로나이즈하고 있다. 잘 합치고 있다. 최대치가 발현되도록. 여기서 김정은이 남한을 지금 이재명을 무시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기대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많은 이 북미 종전선이 진행되는 많은 요인들에 있어가지고 또 그 결과물로 발생될 많은 또 효과들에 있어서 이재명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형님으로 마음속으로 모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